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34번째 시간 희년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신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희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희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희년을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는지 노력하는 분들의 모임인 저희 희년 함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사무처장이신 김덕영 사무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희년 함께 김덕영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좀 이 희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희년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도래한 해인 49년이죠.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으니까 그 안식년 다음 해인 그 50년째마다 이스라엘에서 지켜졌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탕감되고 토지가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땀 흘린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얻고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그런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희년 단체는 어떤 단체고 또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희년 함께를 먼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희년 함께는 출범한 지가 올해가 36년째입니다. 저희가 시작한 거는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님과 소수의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1984년에 한국 헨리조지 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성토모라고 줄여서 불렀었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계층되었다가 2010년에 현 이름인 희년함께로 이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 정신의 실천과 그 운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희년 정신에 입각한 문화와 제도 변혁 운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방송 장비의 문제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희년 함께 저희가 이제 좀 소개글이나 다른 거를 봤을 때 그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 이름이 좀 자주 등장하는 거를 좀 알 수 있는데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 대표적 저서인데요. 네. 헨리 조지의 문제의식은 간단히 말해서 이랬습니다. 그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네. 그 기술이 발전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생산이 증대해서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빈곤은 점점 심화되고 끝나지 않는가? 공장은 점점 네. 커지고 물건도 네. 좋아지고 네. 다 발전하고 있는데 네, 사회는 진보하고 있는데 왜 빈곤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가? 네. 이분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문제의식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게 바로 토지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류사 역사에서의 토지 문제가 다 심각했죠. 근데 다 농경 사회였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날의 산업 사회에도 그럼 토지 문제가 심각한가? 네. 헨리 조지의 말은 더 심각하다였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토지의 가치가 증대합니다.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지금 부동산이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딱 느낌적으로 토지 문제 그 농경사회에 중요했던 문제 아니야?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 집값 들썩이죠. 그렇죠. 그 집값이 들썩인다는 거는요. 지금 원룸 사는 우리 고시원 사는 청년들, 네. 그 원룸 고시원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네. 아는
이제 목사님하고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신 걸 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왜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따져보면은 거주의 자유가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기 가서 살고 싶지만 사실 살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들어가고 싶지만 집값이 너무 많다든지 학교 근처에 좀 가까이 살고 싶은데 아이들이 전세금이라든지 혹은 보증금이 없어서 그 굉장히 조그만 고시원 같은 데서밖에 살 수 없는 네. 그런 거 보면 자유를 좀 박탈당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대부분 부동산 가격 혹은 집값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지금 저희들이 가난한 청년들 위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안타까운데 네. 반대로 보면 상층부 부동산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네. 이것보다 좋을 수 없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일하시기보다는 그냥 오전에 네. 여행 가시고 다 가셔도 매달 다달이 들어오는 그렇죠. 임대료나 다른 어떤 소위 불로소득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다달이 들어오는 임대료로 소득이 늘고 네. 또 그거를 매매했을 때 매매 차익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 예. 10억에 샀다가 뭐 네. 30억에 판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맞습니다.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사회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고 네. 자유사회인데 과연 1인 1표의 권리 외에 음. 우리한테 정말 자유가 있는가? 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노예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성서에서 문제지기 했던 것들을 오늘 사회에도 조명해 보면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고 헨리 조지라는 학자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보면은 고리대 문제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심각했죠. 그 이웃에게 뭔가 이자를 많이 부여하거나 그런 일도 사실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은 자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요. 네. 자산을 확보하건 또는 자본이 필요할 때 고리대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날 청년들 보십시오. 그렇게 자산이 없고 자기 땅이 없는 청년들이 그 보증금 500, 1000을 지금 구하지 못해가지고 대부업체에 손을 맞아요. 빌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똑같은 양상이죠. 아무리 대부업체까지 안 가도 은행 대출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예. 거의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고리대하고 네. 이 소작제가 아주 낮은 수위로 연동이 돼 있었다면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 부동산 양극화와 네. 금융자본주의가 아주 긴밀하게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그렇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우리가 뭐 고대 다시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서 n분의 1로 땅을 나눠줄 그렇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러면 국가가 다 소유해야 되냐? 그럼 뭐 혁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 당시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불필요한 사회 갈등이 너무 심각해진다. 네. 그래서 헨리 조지 아이디어는 땅에 있는 세금을 높이자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토지 보유세죠. 네. 토지 보유세를 높여서 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땅은 공익적 가치가 큰 네.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을 누군가가 독점하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요소가 바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땅을 쓴 만큼 땅을 쓴 대가를 세금으로 내게 하자. 그 세금을 가지고 모두를 위해 쓰게 하자. 그럼 이 땅에 대한 세금 같은 건 상대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땅의 가치가 높거나 그렇죠. 혹은 그냥 쉽게 말해서 땅값이 비싼 곳에는 맞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세금을 부여하자라는 거죠. 아주 정확한 네. 거고요. 오늘날로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가게 되면 네. 토지에 대한 그 수요가 실수요와 가수요로 나뉩니다. 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정말 꼭 장사를 해야 되고 여기 살아야 돼. 네. 이런 사람 실제 그 땅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꼭 그런 사람들만 토지를 구매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투기 같은 경우. 그렇죠. 투기가 가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땅을 정말 필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그 네네. 땅을 미리 사죠. 네.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을 껴서 삽니다. 이렇게 되면요. 땅의 가치가 점점 빨리 올라가요. 근데 맞아요. 토지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그 땅을 정말 쓸 사람들이 쓰게 되겠죠. 예전에 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대출을 끼고 네. 이 땅 혹은 이 집을 사고 예. 여기서 집을 얘기하는 이유는 예. 집값은 항상 땅이 같이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라는 그런 거죠. 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땅 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의 롯데캐슬과 네. 저기 강원도 충천의 롯데캐슬이 인테리어 다 똑같은데 그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집을 대출 끼고 사고 이 집을 또
맡기고 또 대출을 받아 맞습니다. 다른 집을 담보 사고. 대출을 떠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집을 10채, 20채씩 가지고 나중에 오는 그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또 부자가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또 전세 제도라는 네. 게 있어서 대출을 껴서 전세 자금을 가지고 또 대출을 끼는 맞아요. 이런 갭 투자들이 네. 화랑이었습니다. 근데 참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도 하지만 네. 이거를 우선 교회는 빼고 네. 우선 지금은 교회 얘기를 딱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게 네. 모든 사람을 좀 잘 살게 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유를 준다라는 명목하에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 헨리 조지는 어떻게 바라봤어요? 헨리 조지는 네. 오늘날로 따지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당장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 빈민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뉴욕에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데 빈민촌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그리고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다.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을 금융적인 이용을 통해서 그 서프라임이라는 게 비우량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소득이 정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막 해준 거예요. 모기지 대출을. 아, 예를 들어서 네.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는 사람이고 네. 근데 다음 달에 200을 벌지 안 벌지도 모르고 소득이 불안정한 아예-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에게도 다 대출해 다 준 거예요. 대출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도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거에 대한 안 되면은 그 담보물을 가져가니까 대출을 뭐 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미국은 또 금융자본주의가 아주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담보로 한 또 파생 상품이 연이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니까 엄청난 금융위기가 온 것인데 그 핵심적인 문제 역시도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자명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피해는 은행이 많이 보는 게 더 큰가요? 아니면은 대출을 받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클까요? 이게 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은행들은 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네, 그렇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 이후에 오바마 정권에서 네. 은행이 투자 은행들이 도산하고자 할 때 네. 엄청난 세금을 통해서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살려줍니다. 아, 너 은행 망하면 나라가 진짜 크게 예. 흔들리니까 은행만큼은 살려야 예. 돼. 대마불사란 말이 있죠. 네. 이제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1년인가요? 아쿠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벌어진 게 미국 시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했던 그 서민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아. 은행들은 다 살려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비용은 사회화시키고 이윤, 네. 이익은 그 사유화시킨다. 그 은행들이 다 돈 버는 건데 네. 그 자기가 무너지는 거는 공적 자금 통해 살려냈잖아요. 그 공적 자금이라는 거는 그 세금이죠. 서민들의 맞습니다. 개개인의 세금이죠. 세금이었었고요. 이게 불이하다는 거죠. 그 불이하다는 것에 항거했던 게 미국의 시민사회에서의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은 혹시 예. 미국에도 이 헨리 조지의 그 경제학 그 이론을 좀 따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 예. 근데 뭐 유명한 경제학자 이름만 대면 아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스티글리츠 네. 대표적으로 이 지대에 대해서 공유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따르지는 않지만 네. 헨리 조지의 그 경제학 이론이 네. 정말로 적절하고 필요하다라고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인정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네. 실현은 불가능하고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불가능하고 이거 그냥 폐기해야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요? 정확하게는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미국 경제학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인데요. 시장을 중시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주류 경제학에서 헨리 조지는 주목받는 학자는 아닙니다. 아, 예. 그 이유가 혹시 예. 적절한 교육이나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런가요? 이유도 있겠고요. 이제
지금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보는데요. 그 헨리 조지는 고전학파 경제학입니다. 네. 그 존 스튜어트 밀이나 헨리 조지 같은 인물이 당대 고전학파로 분류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통 주류학계에서 이분을 이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네. 특별히 노무현 정부 때 헨리 조지가 소환됐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을 했죠. 네. 그게 강남 위주의 엄청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서민들과 정치인들의 문제였어요. 맞아요.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헨리 조지 이론에 대해서 정통한 청와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전 정부 때 청와대 이정우 초대 정책실장이 바로 헨리 조지 이론에 정통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헨리 조지가 되게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맞죠? 네.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혹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밑에 있는 서민들은 다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첫 번째 계기는 그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라는 곳에 이 한 단락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뭐 학자들만이 얘기하는 뭐 시장 경제 혹은 자유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간의 제재도 필요하면서 소수의 사람이 이익을 받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좋음을 뭐 누리는 것보다는 좀 다수가 함께 갈 수 있는 걸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네. 이게 정말로 네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되기만 하면 정말 좋은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한 혹시 답변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적 답변과 또 한국 사회 시민으로서 그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공평과 정의의 사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럼 공평과 정의의 사회를 향해서 판단할 때 그 중거점 무엇일까? 그런 차원에서 희년이라는 건 너무 의미 있었던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잘 정리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희년이 정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자체는요. 네. 왜냐하면 그 중거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의 중거점이지 그게 실현 가능성은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의 희년이란 의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 또 하나의 이집트, 또 하나의 애굽, 또 하나의 양극화 사회, 또 하나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잣대를 희년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포로기 70년 동안 땅이 쉬었다고 그래요. 그 땅이 쉬었니 그동안의 안식년을 안 지킨 것을 하나님이 쉬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희년은 심판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했을 때 모두 행복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 중거점을 향해서 치열하게 가는 것이 이제 성서의 정신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천의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는 너무나도 우리가 실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자본주의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서민들 너무 어려워요.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한국에 되게 수도권에 대학이 몰려 있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면 그 월세 감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숙사 짓는다고 했는데도 그 기숙사도 못 짓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못 짓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월세. 맞습니다. 자기 월세 수익을 보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부동산으로 한 고통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 도생 사회가 됐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지 이를 물고 다들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실현 가능성의 질문에 앞서 우리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냐,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하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는요 아주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앞에 미래가 보지 않아서 많은 지식인들이 정말 배반했던 그 일제 치하에서
가난했던 민중들이 나서서 3.1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독재 치하에서 4.19 혁명이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도덕한 권력을 교체하는 게 촛불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것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각성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연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한 믿음이 있고요. 저는 남북 통일을 앞두고 네. 또 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지금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네. 그 과제 앞에 놓여 있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이것을 유토피아적 이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사회에 어떻게 좀 이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 촛불 시민 혁명의 열매로 거둘 수 있을까의 질문으로 이제 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상이 없고 저는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느 정도의 원형과 적이 맞고 그것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을 붙잡고 거기 한번 달려가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적어도 완벽하게 이루지는 않지만 그것의 정신을 계속 계승시킬 수 있고 그 모습을 조금씩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면 희년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희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우선 이번 시간에는 희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단체를 소개했다면 저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는 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가 항상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희년은행이라는 것도 있고 네. 말씀하신 희년주의를 지키자라는 어떤 실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내용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